너무 늙어서 이해 못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저는 올해 71살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했던 적이 없었는데요. 15년 전 제 아들 민수가 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인사할 때 지은이는 정중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았으니 서울 생활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 이해해달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 교육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키우면 아이가 뒤처진다고 했습니다.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제 음식이 너무 짜서 준호 건강에 해롭다고도 했어요. 저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로는 자신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 음식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엌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대기업인 한국전자에서 부장까지 승진했고 그럴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부장이면 임원 바로 밑이라고 했고요. 요즘 세상은 실력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어머니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일까요? 그런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따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따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아주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요양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혼자 있기에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있으면 준호 교육에도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방해가 된다. 15년 동안 손자를 키워준 제가 이제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민수는 뭐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민수도 동의했다고 했어요. 저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요양원에 버려지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 지은이가 출근하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정리하세요.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가시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가족한테 폐만 끼쳤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폐만 끼쳤다. 15년 동안 며느리와 손자를 돌봐준 제가 폐만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전자가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했어요. 인수합병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자,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전자라는 이름을 들으니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그때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 저는 41살이었고 남편 박철수와 함께 경상북도 안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해 봄 남편이 갑자기 논밭을 팔고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논밭 팔고 서울로 가자. 내 친구 김 사장이 새로 회사를 차린다는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다니요. 하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영수가 민수 생각해봐. 이 시골에서 계속 농사만 지으면 민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서울로 가서 민수 교육도 시키고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
결국 저희는 논 3,000평과 밭 2,000평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던 집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총 3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어요. 그 시절에 3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남편의 친구 김 사장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철수야, 잘 결정했어. 우리가 만드는 회사는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야. 앞으로 전자 제품 시대가 온다고.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100배, 1000배로 불어날 거야. 회사 이름은 한국전자였습니다. 남편은 3억 원 중에 2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저희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서울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김 사장은 정기적으로 연락해서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올해는 배당금을 못 줘도 내년부터는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배당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계속 희망적인 말만 했어요. 철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큰 계약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1999년 갑작스럽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김 사장에게 연락해서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김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훨씬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결국 저는 2억 원 투자금을 한국전자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주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식 증서를 받을 때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이 주식 잘 보관하세요. 30% 지분이에요. 회사가 커지면 대박 날 거예요. 30% 지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민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한국전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겨를도 없었어요. 가끔 김 사장에게 연락하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주식 증서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있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민수와 지은이가 결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은이가 한국전자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오히려 허풍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름이 익숙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저는 한국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이가 승진할 때마다, 회사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회사 주주라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겠구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주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TV에서 한국전자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자 창립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어요.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다고 했고 경영진 분쟁으로 주가가 30%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주식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뉴스를 끄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내가 한국전자 주주가 맞나? 그 주식이 지금도 유효한 건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그 주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롱으로 가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유품들과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국전자 주식 증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주식수 30%. 희미해진 글씨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있었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도 유효할까? 30년 동안 회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혹시 이 증서가 휴지 조각이 된 건 아닐까? 그리고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는 게 맞을까? 지은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지은이가 15년 동안 저를 무시해온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주주라고 말한다면 지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니, 설마 그런 옛날 종이를 믿고 계시는 건 아니죠? 30년 전 투자 사기 당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더욱 무시당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혹시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였어요. 갑자기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지은이는 오히려 더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점심시간이 되어서 민수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괜찮으냐고 지은이가 요양원 이야기했다면서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지은이 편이었어요. 제 아들마저도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지민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조용히 요양원에 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요? 그때 또 뉴스에서 한국전자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전자 노조에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직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도 분명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15년 동안 회사에서 승진해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회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곧 포기하게 되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지은이가 나를 무시하는데 갑자기 도움을 준다고 하면 믿을까? 오후 2시쯤 지은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날카로웠어요. 요양원 서류 작성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이라고 하자 빨리 하라고 했어요. 자신도 지금 회사 일로 정신없어서 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알아서 뭐 하냐고 어차피 모를 텐데 하고 말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지은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라고 말하려던 찰나 제발 조용히 계시라고 했어요. 지금 정말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주식 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그 돈, 민수의 교육을 위해 우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했던 일.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남편 박철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도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영수가 우리 민수만큼은 잘 키우자. 우리가 고생해도 민수는 성공하게 해주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민수마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와 손자를 돌봐준 제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그냥 시골 할머니야. 경제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할머니. 갑자기 나서봤자 웃음거리만 될 뿐이야. 15년 동안 들어온 지은이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나 봅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지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요양원 서류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발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회사가 이 모양이 되어서 라고 말하며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지은이가 약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한국전자가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그런 걸 왜? 라고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실 테지만. 하면서 외국 자본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거고 자신도 해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이가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뭘 아시겠냐고 했어요. 이런 건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외국 자본 편을 들면 끝이라고 했어요. 주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요 주주들이 결정한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다시 주식 증서를 꺼내봤습니다. 30%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걸까?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증권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전자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제 차림새를 보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증권회사에 오는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전자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온다며 어떤 걸 알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회사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전자 주가는 주당 15만 원이고 시가총액이 약 5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5% 이상 가지고 있으면 경영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이상. 그럼 30%는 엄청난 영향력이겠네요. 혹시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요? 그럼 사실상 회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분이에요. 한국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30% 지분이면 어머니, 혹시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한국전자의 핵심 주주라는 것을요. 어머니, 혹시 정말 그런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고 물었더니 외국 자본이 인수하려고 하는데 30% 지분 소유자가 반대하면 인수가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반대로 찬성하면 인수가 성사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씨 땡 맞냐고 물어보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전자 주주관리팀 과장 이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자에서 연락이 왔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댁으로 찾아뵈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집을 찾아왔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정말 한국전자 직원이 맞았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는지 물어봤더니 이민호 과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주주 명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박철수 씨 명의로 된 30% 지분이 있는데 연락처가 오래되어서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소 변경 기록을 통해 제가 상속받은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정말이었구나.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연락을 주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민호 과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투자 회사인 골든게이트 캐피탈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미 25% 지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라고 말하려는데 이민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30% 지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김영숙 씨의 의사예요. 현재 경영진을 믿고 지지하실 건지 아니면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원하실 건지. 이민호 과장이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골든게이트 캐피탈은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체 직원의 40% 정도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0%에고 지은이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반면 현재 경영진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민호 과장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남편이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그 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다니. 그리고 지은이의 운명까지 제 손에 달려 있다니. 이걸 지은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무시당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평소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물어봐서 뭐 하냐고 했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었죠. 혹시 주주총회 이야기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뉴스에서 봤다고 했더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고 했어요. 큰 주주들이 다 외국 자본 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해고당하겠다고 했어요.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라며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지은이가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은아. 네? 라고 대답하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뭘요? 라고 물어보는 지은이에게 대답했어요. 그 주주총회 말이야.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도움을 주신다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다.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내가 한국전자 주주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어머니가 무슨 주주요? 3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전자에 투자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받은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몇 주 가지고 계신다고 주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한국전자 주식 하나에 15만 원이라 몇 개는 살 수 있어요. 저도 몇 개 있는걸요. 30%야. 예? 라고 되묻는 지은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분이 30%라고. 지은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농담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30%가 뭔지 아냐고 그게 얼마인지 계산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5조 원의 30%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 되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 설마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장롱에서 주식 증서를 가져왔어요. 이게 증거라고 말하면서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한국전자에서 사람이 왔다고 말했어요. 주주총회 때문에 말이에요. 지은이가 종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진짜라면 어머니는 한국전자 최대 주주예요. 회장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지은이가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1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말할 수 있었겠냐고 했어요.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시골 할머니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경제를 모른다고 했잖냐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만약 내가 15년 전에 말했다면 믿었겠냐고 물었어요. 오히려 허풍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좋아해서 잘해준 건지 돈 때문에 잘해준 건지 알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라고 했지만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지은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내가 화가 난 건 맞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도 내 가족이고 준호도 내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현재 경영진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도 해고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처음 보는 지은이의 모습이었어요. 지은아,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해요. 어머니가 그냥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은인이셨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순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왜 무릎을 꿇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한국전자 최대 주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뭐? 라고 놀라는 민수에게도 저는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30년 전 아버지의 투자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숨겨온 이유까지. 엄마, 그럼 엄마는 부자였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자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잘 지켜온 거지.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요양원 이야기에 동조한 것도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왜 배당금을 안 받으셨어요? 라고 지은이가 물어봤습니다. 받을 생각을 안 했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았거든. 지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받지 않은 배당금이 약 8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알고 계시면서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니. 라고 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주총회에 가서 현재 경영진을 지지할 거라고 말했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건 막아야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주주총회는 복잡해요. 법적인 절차도 많고. 그럼 너희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회사에서 관련 자료들을 가져와서 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골든게이트 캐피탈은 한국전자를 인수한 후에 주요 사업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수만 명이 일하는 회사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경영진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추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추가 투자까지 하시겠다고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는 아버지가 믿고 투자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가족의 터전이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지. 그때부터 저는 진짜 주주로서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회사 상황을 설명해주고 민수가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주주총회에서 발언할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된다고 지은이가 대본까지 써주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 말은 내가 정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법적인 용어도 써야 하고. 라고 지은이가 걱정했어요. 지은아, 엄마를 믿어.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한국전자 이민호 과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김영숙 씨, 내일 총회 준비는 다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골든게이트 쪽에서도 김영숙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했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결정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민호 과장이 말했어요. 김영숙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전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영수가 이 투자가 성공하면 민수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바람이 이제야 이루어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었어요. 지은이가 어제 급하게 사온 옷이었죠.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격식을 차린 옷을 입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지은아,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큰 주주시니까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자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기 김영숙 씨 아닌가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전자 숨은 대주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기자가 외쳤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김영숙 씨,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30년 동안 왜 숨어 계셨던 건가요? 외국 자본 인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전자는 제 남편이 미래를 믿고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겠습니다. 주주 총회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저를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니 골든게이트 캐피탈 대표인 존 스미스라는 외국인이 다가왔어요. 김영숙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저는 존 스미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제안을 검토해 보셨냐고 물어봤어요. 김영숙 씨의 지분을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30% 프리미엄이면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숙 씨,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존 스미스가 말했어요. 2조 원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 스미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인수하면 절반을 해고한다고 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존 스미스가 말했어요. 제 며느리도 그 절반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존 스미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결정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전자 회장인 박재현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했어요. 박 회장이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골든게이트 캐피탈의 제안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존 스미스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한국전자는 현재 막대한 부채와 경영 비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인수하면 3년 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4만 명 중 16,000명을 해고하시겠다는 거죠? 라고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김영숙 씨, 경영 효율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존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불가피하다고요?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존 스미스가 당황했어요. 김영숙 씨는 경영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15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뭘 모른다고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경영 효율화나 구조조정 같은 건 이라고 존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회사 주주였다는 걸 모르시나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다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뭘 모르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돈만 밝히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배우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 주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골든게이트 캐피탈의 인수 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주주들이 발언했어요. 작은 주주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찬성 의견을 냈어요. 김영숙 주주님의 의견을 듣겠다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단상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제 남편 박철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시골에서 대대로 살던 땅을 팔아서 말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될 거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자는 정말 그런 회사가 되었어요. 제 며느리도 이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성장했고 수많은 직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숫자로만 보려고 해요. 비효율이라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16,000명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16,000명에게는 가족이 없나요? 꿈이 없나요?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의 숫자로만 취급하나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남편이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골든게이트 캐피탈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을 지지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작은 주주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찬성 25%, 반대 75%. 골든게이트 캐피탈의 인수 제안이 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존 스미스가 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김영숙 씨,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 회사는 망할 거예요. 그럼 함께 망하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망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박재현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영숙 씨,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회장님,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직원들을 위한 회사로 만들어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사회에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어봤습니다. 30% 주주로서 당연히 경영에 참여하실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켜보는 역할이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드리겠다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골든게이트 캐피탈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해왔거든요. 그들은 한국전자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약을 취소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머니, 큰일이라고 지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신전자에서 내년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출이 30% 줄어든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골든게이트 쪽에서 압력을 넣었나 보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삼신전자도 골든게이트가 투자한 회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현대자동차에서도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이러면 정말 회사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한국전자 주가도 계속 떨어졌어요. 하루에 10%씩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 지분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이미 1조 원 넘게 손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걸까요? 더 큰 충격은 회사 내부에서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사실은 골든게이트와 짜고 연기를 한 거라는 소문이라고 했어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더 싸게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다니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 임원들도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회사를 지키려는 건지. 그날 밤 박재현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씨,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대안이냐고 물어봤더니 골든게이트는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 투자자를 찾아보자는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결국 같은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 회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다고 회장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저 사표를 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아,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고당할까봐. 아니야.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머니도 부담이 덜하실 거라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골든게이트 제안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2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의 뜻은 이해한다고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잖냐고 했어요. 가족들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정말 돈을 받고 회사를 넘겨주는 게 맞을까?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전자 노조 김영숙 주주 퇴진 요구. 현실 모르는 결정으로 회사 위기 초래라는 제목이었어요. 노조에서까지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김영숙 주주는 경영 현실을 모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이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결국 더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오후 한국전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씨인가요? 저는 한국전자에서 20년 동안 일한 이철수라고 합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지. 라고 말했더니 김영숙 씨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책임지세요. 저는 이라고 말하려던 찰나 김영숙 씨가 골든게이트 제안을 거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전화들이 계속 왔어요.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가 될 뻔했어요. 처음부터 골든게이트에 팔았어야 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팔아요. 저는 점점 확신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골든게이트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대요. 어떤 조건이냐고 물어봤더니 해고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16,000명 대신 8,000명만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많은 숫자였지만 처음 제안보다는 나았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일 수도 있다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가족도, 직원들도, 언론도. 정말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자 본사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김영숙 씨, 어서 오세요. 라고 박재현 회장이 맞아주었지만 표정도 어두웠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영숙 씨의 뜻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40% 줄었다고 회장이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3개월 후에는 정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골든게이트에 팔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라고 회장이 말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 김영숙 씨.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 회사 연구소장 이상훈 박사입니다. 라고 회장이 말했어요. 이상훈 박사가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김영숙 주주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주주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주님, 혹시 우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 아세요? 라고 이상훈 박사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개발해온 신소재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완성되면 전 세계 시장을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미 국제 특허도 출원했고 시제품 테스트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양산하려면 큰 투자가 필요한데 박재현 회장이 말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5천억 정도. 라고 이상훈 박사가 대답했어요. 큰 돈이었지만 제가 가진 지분 가치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 기술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상훈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5년 내에 매출이 현재의 10배로 늘어날 수 있고 신규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이미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자금이 없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남편이 꿈꿨던 미래가 아닐까요? 회장님, 제가 투자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회장과 박사가 동시에 물어봤어요. 5천억 원 제가 투자하겠어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과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김영숙 씨, 정말이신가요? 라고 회장이 물어봤어요. 네, 조건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회장이 말했어요. 이 기술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30%를 직원들과 나눠 가져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먼저 해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하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회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오후 골든게이트의 존 스미스가 다시 찾아왔어요. 김영숙 씨,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고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김영숙 씨가 신기술에 투자하려고 한다면서요. 라고 존 스미스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술은 실패할 겁니다. 라고 존 스미스가 단언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이라고 말하려는데 존 스미스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미 중국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고 더 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되면 김영숙 씨가 투자하는 5천억 원도 결국 물거품이 되겠죠. 그럼 김영숙 씨는 파산하게 되고 한국전자는 아예 망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팔면 얘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을 드릴게요.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리죠. 아, 그리고 해고는 3,000명만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제안 같았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어요. 라고 존 스미스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엄마,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5천억을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지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 골든게이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000명이 해고되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욕심을 너무 부리시는 건 아닐까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가족들조차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5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라고 받았습니다. 김영숙 주주님인가요? 저는 한국전자 생산직 노동자 박정호라고 합니다. 라고 낯선 목소리가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주님, 제가 밤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주주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주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였는데. 주주님, 우리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게요.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우리 힘으로라도 성공시켜 볼게요. 라고 박정호 씨가 말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주주님,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100억 원 정도 모였어요. 신기술 개발에 보태서 써주세요. 라고 박정호 씨가 말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도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주님과 함께 이 회사를 살려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이 섰어요. 아침에 골든게이트 존 스미스에게 전화했어요. 제안 거절합니다. 김영숙 씨,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해도 좋아요. 제 방식대로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재현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5천억 원 투자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모금한 100억 원도 함께 투자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우리 힘으로 해봅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전자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전자 신기술 개발에 5천억 원 투자 결정. 김영숙 주주와 직원들이 합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주가가 급등했어요. 하루 만에 30% 올랐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과연 이 투자가 성공할까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훈 박사가 개발한 신소재 기술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김영숙 주주님 축하드립니다. 유럽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우리 신소재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 규모만 2조예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애플에서도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5천억 원이 6개월 만에 50배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해서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50%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정말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술 사업부 총괄도 맡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어머니 며느리라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대요. 15년 만에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지은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주말 한국전자에서 직원 가족 초청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니 수천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김영숙 주주님, 입장하십니다. 라고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영숙 주주님, 김영숙 주주님, 이라고 직원들이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믿었고 우리 회사를 믿었어요.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앞으로도 한국전자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말이에요. 그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았어요. 김영숙 주주님, 이것은 30년간 쌓인 배당금과 이번 신기술 성공에 따른 특별 배당금이라고 직원이 설명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조 2천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뭐 하실 거냐고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재단을 만들까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재단요? 라고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재단 말이야.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신문에 났대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준호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73세 할머니가 바꾼 기업 문화, 인간 중심 경영의 새 모델 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전자의 성공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직원을 더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대요. 할머니 때문에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1년 후 제가 설립한 김영숙 재단이 공식 출범했어요. 재단 출범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전자 직원들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 다른 기업 CEO들까지. 김영숙 재단은 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단상에서 말했어요. 60세 이상 분들의 재취업을 돕고 창업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단을 통해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은 시니어 CEO 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60세 이상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경험과 지혜야말로 진짜 자산이에요. 6개월 만에 100명의 시니어 CEO가 탄생했어요. 그분들이 만든 회사에서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고부와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갈등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많은 가족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뭐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과와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나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과 따뜻한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요. 라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 의견을 더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인이자 사회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었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김영숙 회장님, 이라고 한국전자 직원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고문이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에 제 의견을 구하거든요. 어제는 준호가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시골 할머니라고 부끄러워했던 손자가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라고 지은이가 말할 때면 15년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73세의 제가 20대, 30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역동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경험, 지혜, 그리고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아는 눈이요. 제가 한국전자를 구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15년간 무시당한 시어머니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